네, 이어서 지금 백종옥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오늘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저게 또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국가정보원 3차장하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국정원에서 그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뭘 출력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래 문제가 있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1, 2, 3, 4, 5, 6이냐. 그리고 들어가 봐서 침투해서 들어가 보니까 뭐 이걸 조작할 수도 있고 저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도 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걸 보고서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국정원 보고서를 받다 보니까 선관위 관리가 완전히 개판이야. 그래서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얘네 있지 부정선거 했을 것 같아.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재밌는 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한두 명이 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대대적인 조직이 개입됐을 것 같아. 그 중국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이 대통령의 논리예요. 그 대통령의 논리인데 그때 당시에 조사를 했던 국정원의 그 3차장이 나오는 거예요.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이 나와서 자, 당신들이 이제 조사 어떻게 했느냐, 조사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국회 소추인단이 그걸 제대로 질문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그 국정원이 해킹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이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네. 우리가 다 열어줬다. 다 열어줘서. 볼 거면 봐라 오픈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월이라고 그러잖아요. 방벽을 네. 다 풀어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화벽을 풀어줬다. 그렇지. 방화벽을 풀어줬다. 네. 열쇠를 줬다. 그래서 니들 열쇠를 주니까 다 열고 들어가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주장은 야 우리가 2중, 3중, 4중으로 이거 다 겹겹이 쳐놓고 있어서 절대 깨놓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국정원에서 보안 점검으로 그 안쪽에 혹시라도 야 그 취약점이 없는지를 조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어준 거야. 비번도 알려주고 뭣도 알려주고 뭐 어떻게 아이디 알려주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라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충돌을 할 거예요. 그 지금 백종욱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 쪽에서 그걸 질문을 하겠죠. 이렇게 선관위에 그 허술하고 해봤더니 뭐 이러이러한 게 그 뚫리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뭐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반대 신문을 할 때 그거를 만약에 그 선관위가 다 2중 3중에 그 방화벽을 쳐놓으면 그거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게 반대 신문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로 이제 오늘 이제 탄핵 심판에서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 부정 선거에 대한 거, 또 네, 그렇죠. 계엄에 대한 건데 계엄을 그 선포하는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그 네. 상황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좀 명확하게 하긴 좀 이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어차피 우리 좀 뽑아야 돼요. 그 김용빈 씨가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파트예요. 지난번에 예를 들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그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더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분은 대통령의 친구예요. 친구.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 동창이에요. 과 동창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나왔을 때 대통령하고 친구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에 나가서 그 국회 본회의에 또 그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임위에도 네. 나가서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주체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 그 중국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 그거는 얘기가 없고 그냥 중국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갖고는 없고 그냥 중국이 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투표를 하려면 일단은 어디선가 이 부정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을 그 봉투에다가 다 써서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투표한 숫자하고 그 다음에 그 선관위 서버에 들어가서 이거 조작을 해야 돼요. 네. 조작을 쫙 해갖고 자기들이 계산을 했던 숫자하고 선관위에 이 숫자를 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선관위 서버와 이것을 조작을 해서 최종적인 숫자를 또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니면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되게 어렵고 또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 그 투표용지에 그 일장기처럼 제대로 직인이 안 찍힌 게 있었다 했잖아요. 네, 도장 제대로 안 찍힌 거 있다. 이거는 이제 이준석 그 씨가 그 얘기를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던데 그 말이 맞거든요. 직인이 뭉개졌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는데 그 뭉개진 직인을 다 확인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소송을 걸었던 민경욱 씨 표가 더 많아. 그래요? 네, 경쟁자보다. 그러면 조작을 하기 위해서 민경욱을 조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야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그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게 많아 그런데 그 조장을 지워보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찍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요것도 코미디다 진짜. 이건 거의 코미디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야 했는데 그거 부정선거라고 자기를 찍힌 표가 더 많아. 많아. 그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그냥 그 표현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데 뭐 형상 기업 종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접혔던 종이가 다시 땅 펴지냐. 네. 이거 접힌 게 없다 이런 얘기 하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누가 접을 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접지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왠지 이렇게 꽉 접으면 묻을 것 도장이 같으니까. 이렇게 묻을 것 같아서 안 묻을 것 같으니까 접어요. 대충 접어서 네.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 투표용지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나중에 왜 다 빳빳해?라고 해서 그거를 다 현미경으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미경 검증을 누가 했냐면 민경욱 씨가 그러니까 선택한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지명한 와서. 사람이 와서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와서 자기가 현미경으로 다 보고 사실은 여기 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점검을 해보고 이거 금이 있다. 그치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정말 얘기를 했고 진짜. 그다음에 그 빨간 도장도 줘봤더니 나한테 찍은 게 더 많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세 번째에도 있어요. 또 QR 코드 있어요 거기. 네. QR 코드는 그 일반 투표용지 말고 그 사전 투표하는 거에만 QR 투표 용지가 있거든요. 그 QR의 번호가 일련 번호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QR 번호가 만약에 외부에서 넣었으면 이 QR 번호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일련 번호가 1부터 쫙 몇까지 가는데 얘는 갑자기 뭘 넣었으면 서로 QR을 가짜로 한다 하더라도 QR 두 개가 몇 번이 들어간지 모르니까 그렇죠. 두 개가 같은 번호가 뭐 겹치거나 그렇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4만 5천 표인가 그래요. 근데 그 4만 5천 표를 점검을 해봅시다라고 주장해서 그걸 다 점검을 해봤어요. 그 4만 5천 표를요? 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한 표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 진짜 그만합시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조용히 왜 또 이게 문제가 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뭐 그래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국정원에서 그 보안 점검을 하면서 이 무너진 걸 방화벽을 다 풀어 헤치고 들어가서 해봤더니 야
다 들어가면 조작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그거 당연하죠.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참. 그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상은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제대로 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걸 잘 해놓은 게 그 채널 A의 동정민 앵커가 동행의 스터디인가 뭐 이게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3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한번 보시면 공병호가 한 말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공병호 그 박사님은 네. 제 투표구에 대해서도 쫙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래요? 저한테 김종혁이 이 사람은 말이야 뭐 저하고 대학교 선배님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친구는 말이야 자기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는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증거로 대신 게 자 부재자 투표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론조사가 그러면 몇 개의 여론조사가 왜 다 그렇게 비슷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놓고서 원인을 추론하는 거 그건 뭐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대법원에 가서 혹은 선관위에 가서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거 말 안 된다. 아까 어떤 분이 개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 진짜 코미디예요. 코미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진짜 거죠. 말이 안 되네. 네, 이제는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이 나오시잖아요. 김용빈 지금 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더 늦게 하나요? 김용빈 4시 반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사무 그 선관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 같으면 대통령실에 이렇게 묻겠어요. 대통령께 아니 그 윤 대통령님 그렇게 그 의심이 가면 저기 친구분 아닙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본인이 임명하셨잖아요. 한번 불러다가 설명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이런 질문 진짜 가서 네. 했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그때 이거를 물어봤다고요 국회에서 사무총장한테 사무총장한테 아니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대통령한테 이거 설명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줬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잘 아무리 친구라도 대통령인데 불러줘야지 가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만약에 그게 의심스러웠으면 부르셨어야 돼. 그렇죠. 야 용빈아 나 너하고 술 한잔 하자. 술 좋아하시잖아요 저녁에. 불러다가 술 먹으면서 야 너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다 네가 관리를 했을 거 아니냐. 네. 어떻드냐 뭐가 문제냐. 그리고 얘네들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냥 혼자 속단하신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유튜버들 네. 그 이른바 그 강성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는 문제가 있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해킹하면 다 알 수 있어 중국 애들이 다 와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국가거든요. 네, 최소한 그렇게 엉망진창인 나라 아닙니다. 아유. 참.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부정선거를 하려면 253개 선거구에서 네. 선거구에서 표가 한두 표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쟤를 이겨야 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보기에 여론조사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한 10,000표 이상을 집어넣어야 돼.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100표 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한 네. 100표 넣어서 그 바꾼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10,000표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53개면 253만 표를 최소한 253만 표, 산더미로 아마 이 방을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죠. 253만 장의 예를 들어서 100만 장의 그 투표용지를 어디서 인쇄를 해요? 그리고 인쇄소에서 100만 손 하나 개를 들고 도장을 나오지. 찍어서 네. 1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서 그걸 몇 명이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한 10,000명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 작업을 할 때 그런
작업을 하려면 10,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농담으로 그렇죠. 실제로는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는 똑같은 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옛날에 광우병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선동에 속아서 수십만 명이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그걸 봤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이거 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나 믿을 수 없어. 투표용지에 어떻게 이렇게 빨간 도장이 이상하게 뭉개져 있지? 다 그 의심을 갖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얘기. 네, 네, 완전히 맞습니다. 다른 거다. 네. 이거 오늘 그래서 아마 지금 와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도 지금 증인이 어떤 발언을 하면 저희가 속보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탄핵 심판은 계속해서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중간을 넘었죠. 중간을 넘었고 이제 거의 종결에 다가온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네. 아마도 이제 2월 말 3월 초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이게 지금 8차로 끝날지 네. 아니면은 뭐 하나 둘 더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오기 전에 그 우리 보수 쪽에 있는 그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이현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이현 변호사님은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변론했던 분이고 사실은 우리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우리 그 보수 우파를 위해서 변론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거기에는 거리를 두고 계신데 근데 이현 변호사님 뭐 얘기가 이게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 심지어 우리 법사위에 있는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법사위원 중에서도 대통령은 이제 돌아오실 것이다. 기각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맞을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고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검찰에서 조사한 기록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심판 초기 발언에서 여기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20년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그 증거를 인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을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얘기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은 와서 네.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뒤집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이 뒤집혔으니까. 특전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니까 그렇죠. 무엇은 증언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은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보세요. 이 사람들만 조사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는 이분들로부터 예를 들면 체포조 얘기를 해볼게요. 체포조를 이분들한테 지시를 받아서 예를 들면 방첩사령관이 자기 부하들한테 1, 2, 3, 4한테 우리 잡아와야 되니까 체포줘야 되니까 이거 경찰한테 넘겨줘.
그리고 너는 체포조 작성하고 너는 군대 어디를 보내고 이런 지시를 한 이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한 거예요. 네, 네. 아, 저 우리 사령관님한테 이런 얘기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거는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체포조들이 갔어요. 가서 자기들끼리 야 지금 빨리 그 뭐 딴 사람들은 다 필요 없고 한동훈하고 이재명만 빨리 잡으란다. 라고 자기들끼리 문자 주고받은 것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팀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됐을 것이고 그 위에 지시 꼭대기는 이 저 방첩사령관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와서 검찰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이 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행을 한 사람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미 뭐 그들은 다 동일한 스탠스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웃긴 게 이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야, 우리 지금 너희 한 100명 수사관 보내줘. 왜냐하면 너희 우리가 5명 그다음에 군사경찰 5명 헌병이죠. 5명 그다음에 경찰 5명에서 15명이 한 팀을 꾸려서 끌려 나오는 놈, 국회에서 끌려 나오는 애들을 이송을 해야 돼. 그래서 얘들 조사를 해야 돼. 국회에서 끌려 나오는 게 누구겠습니까? 국회에서 끌려 나오는 건 국회의원들이죠. 요원 아니고 의원이죠. 네. 일반 아유, 사람을 15명이나 되는 요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요원이죠. 이게 요원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서 한 사람을 호송해서 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의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저 같은 사람 하면 한 두세 사람 데리고 가겠지. 끌고 가서 조사하겠죠. 뭐 일반 분들을, 시민들을 데려가는데 뭐 하려고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서 그렇죠. 그걸 끌고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자기들끼리 다 연락해서 야, 오늘 어디서 만나자. 지금 그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모이자. 네. 라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카톡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오픈됐어요. 네, 국민들도 다 봤어요. 그래서 아이, 참. 사실은 여기서 증언을 하든 말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근데 네, 지금 네. 그걸 가지고서 계속 그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시간을 끌고 꼬투리를 잡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 그 재판소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헌재 재판관들은 더 좀 뭐랄까요? 계속 이렇게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자극을 받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자극을 받은 게 서부 지원에 난입을 한 것을 보고서 전부 다 법조에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아, 그쵸. 나라가 뒤집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8차까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증언을 하고 그게 아마 수방사령관의 부하였던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시를 받은 내용이 뭐였냐 당신이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하고는 달라요. 형사재판은 이 사람이 형량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네. 형량과 1년 사로, 2년 사로, 5년 사로, 10년 사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그 아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렇죠. 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왜냐하면 그 형량이 다 달려 있으니까 그럼요. 이 헌법재판은 파면 아니면 원상복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파면 아니면 기각이에요. 네. 파면 기각. 예. 근데 이 파면을 하려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헌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형량 같은 걸 따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갈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속도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번 주에 8차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받아줘서 그 다음 주까지 갈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을 넘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가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의 지금 그 증인은 좀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분까지는 좀 채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덕수 총리?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증인 채택. 아, 한덕수 총리에 관한 심판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150명 이상으로
탄핵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요.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네, 한덕수 총리까지는 증인 채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거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굉장히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이 이루어진 이래로 그 대한민국은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때 이제 막 그 계엄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엄청 일면서 바닥 이렇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도 바닥에 떨어졌다가 또 대통령이 난 싸울래라면서 그 약간의 선전선동성 발언과 그 뭐랄까 지지자들 결집하면서 또 거꾸로 막 올라갔다가 예, 이런 과정들이 막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대한민국은 상당 부분 망가졌죠. 네.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아까 띠아모님께서 어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헌재는 빨리 끝내주세요라는 글도 많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안함 또 피로도가 높아서 아 이거 좀 그만 보고 싶어라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쳤어요. 네. 저기 보면 지쳤어요. 유순식님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지쳤어요. 네, 그리고 피해는 국민들만 보고 있다. 저 말씀이 맞거든요. 네. 저 말씀 아마 이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부지법 난입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중에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 아닙니까? 청년들 빨간 줄 갔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웠다라는 식으로 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그 가족들 생각하면 그 만약에 제 아들이 들어갔다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쯤. 아우, 너무 속상하죠. 거의 너무 뭐 제가 속상하죠. 보면 저는 제정신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거기다가 그 군인들, 경찰들 평생 명예 그리고 국방 그다음에 그 치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인생이 또 완전히 또 다 망가졌어요. 그 가족들도 너무 그 가족들 생각하면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요. 이제 네. 뭐 연금은 고사하고 이 이등병 제대, 불명예 제대를 하게 생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물론 이게 다 무혐의가 돼서 그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 그렇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광의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 아닙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미국에 자식들 보낸 사람들, 미국과 거래하는 분들 정말 수입하는 업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일 거예요. 물론 수출하는 분들은 수출하면은 달러 받아갖고 우리 돈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건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뭐 자식들이 미국에 간다든가 미국에 여행을 간다든가 뭐 애들한테 돈 붙여준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을 지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비단 그뿐만도 아닐 거고. 주식, 네. 환율, 네, 그렇죠. 뭐 네. 경제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고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25%를 철강 관세를 지금 우리한테 그렇죠. 부과한다잖아요. 네. 근데 길거리에 나가 계신 분들은 태극기 흔들면서 트럼프 만세, 트럼프가 모두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성조기 많잖아요. 흔들고, 초상화 흔들고. 아이 참.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그 김정은이가 스마트 가이라고 그러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무슨 그쪽 해변에다가 자기가 콘도 짓겠다고 이런 얘기하고 한국에 아유,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거기 길거리에 계신 분들이 길거리에 계신 분 나가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윤 대통령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구원해 줍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 헌법으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죠. 네. 네.